연인 마르그리트 듀라스. 나의 삶은 아주 일찍부터 너무 늦어버렸다. 18살에 나는 늙어 있었다. 내가 18살이 되던 해 나는 큰오빠를 죽이고 싶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면전에서 그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제거해버림으로써 큰아들을 그렇게도 편애한 어머니를 벌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그것은 작은 오빠를 구해주기 위해서였다. 큰오빠 말이 곧 법인 그 야만적인 법에서 작은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 법은 매일 매순간 작은 오빠를 공포에 질리게 했다. 그 공포가 어느 날 작은 오빠의 심장에 닿아 그를 죽게 만들었다. 내 나이 15살 반이었을 때의 얘기다. 메콩강을 나룻배로 건넜다. 나는 420의 국립기숙사에 살면서 기숙사 밖에 있는 프랑스 고등학교에 다녔다. 나는 생사로 만든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 옷은 낡았고 속이 훤히 내비치다시피 했다. 가죽 벨트로 허리를 졸라매고 금박을 입힌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리고 남성용 중절모를 쓰고 얼굴에 이미 화장을 하고 있었다. 나룻배 위 버스 곁에는 검은 리무진 한 대가 서 있고 흰 제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타고 있다. 방 하나만큼이나 큰 승용차다. 그 리무진 안에서 우아한 남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백인이 아니다. 나는 이미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익숙해 있었다. 식민지의 백인 여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다. 벨트 모자를 쓴 소녀가 강물의 레몬빛을 온몸으로 받은 채 난간에 발꿈치를 개고 나룻배의 갑판 위에 홀로 서 있다. 남성용 모자가 그 장면을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그 남성용 모자에는 가난과의 인연이 담겨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 수입이 있어야 했다. 어머니 주인은 온통 사막과 같았다. 아들들이 바로 그 사막이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나날이 커가는 딸뿐이었다. 그 애는 언젠가는 이 집안의 돈이 어떻게 해서 벌어들여진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머니는 딸이 나이 어린 장녀 같은 옷차림으로 외출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어머니는 420에 돌아와 프랑스 학교를 세웠다. 그 학교 덕택에 어머니는 내 학비의 절반을 대줄 수 있었고 살아있는 동안 내내 큰아들 뒷바라지를 할 수가 있었다. 작은 오빠는 귀간지 폐렴으로 사흘을 앓다가 죽었다. 바로 그때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났다. 모든 것이 그날 끝장났다. 나에게는 어머니가 작은 오빠와 함께 죽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큰오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불현듯 치밀어 오르는 심한 혐오감을 억제할 수 없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어머니는 미친 여자였다. 태어날 때부터 피 속에 흐르는 광기. 마치 그게 그녀의 건강인 양 광기에 시달리며 살아왔던 것이다. 우아한 그 남자가 리무진에서 내려 소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온다. 그가 겁이 많은 성격이라는 것이 분명히 눈에 띈다. 떨고 있는 그의 손. 그는 백인이 아니다. 그가 어디 출신인지 묻는다. 그녀는 자신이 사댁에 사는 여학교 선생님의 딸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에 관해 들은 적이 있다고. 캄보디아에서 개간지를 사려다 실패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말한다.
그녀가 그에게 누구냐고 묻는다. 그는 대답한다. 파리에서 공부를 하다 돌아왔다고. 중국인. 그는 식민지의 개인 소유 부동산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소수 중국계 자본가들 중 하나다. 그녀가 검은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다. 차문이 다시 닫힌다. 희미하게 느껴지는 나른함이, 일종의 피로가 갑자기 온몸에 퍼진다. 나는 더 이상 원주민용 버스로 여행하지 않게 된다. 앞으로는 리무진이 나를 학교에 데려가고 기숙사로 데려다 줄 것이다. 나는 시내의 가장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저녁을 먹게 될 것이다. 어느 날 그는 그녀를 콜랑으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의 옷을 벗기지도 않는다. 다만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미친 사람처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녀가 그에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고, 다른 여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대해달라고 말한다. 나는 내가 그를 보았을 때 그가 값비싼 리무진을 타고 있었고, 만약에 그가 다른 모습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이제 밤이 내려앉기 시작한다. 그는 내가 일생을 두고 그날 오후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비록 그의 얼굴, 그의 이름까지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오후만은 기억하게 되리라고 말한다. 우리의 관계가 계속되는 거의 1년 반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는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는 결코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자기 아버지와 맞서서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아내로 맞아들이거나 나를 데리고 도망칠 용기가 없음을 깨닫는다. 두려움을 넘어 사랑할 힘이 그에게는 없다. 그는 울었다. 아버지는 아직도 더 오래 사실 것 같다고. 그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애원했다. 백인 소녀에 대한 사랑을 허락해달라고. 아버지는 차라리 죽겠다고 말했다. 그와 우리 가족의 만남은 콜랑에서의 훌륭한 식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개걸스럽게 먹기만 할 뿐 단 한 번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그를 보지도 않는다. 마치 그들에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가 값을 치른다. 돈을 세워서 쟁반 위에 놓는다. 우리 가족 모두가 지켜본다. 어머니는 미친 듯이 웃고 싶은 것을 참는 눈치다. 우리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선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 나 역시 가족들 앞에서는 그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 앞에서 나는 그에게 절대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수루스에 가서 술 마시고 춤을 춘다. 어머니는 수루스에서 잠을 잔다. 우리는 서로 어떤 접근도 불가능한 두꺼운 퇴적물처럼 화석이 되어버린 가족이다. 날마다 우리는 자살 혹은 살인을 기도한다. 우리는 서로 말을 걸지도 않지만 서로 보지도 않는다. 어쩌다 눈이 마주쳐도 시선을 돌려버린다. 대화라는 단어는 허영이다. 이 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어휘는 수치와 자만심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머니는 콜랑에 대해, 내 연인에 대해 발작적인 광기를 일으키곤 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달려와 방에다 나를 가두고 주먹으로 후려치고 따귀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내 몸에서 중국 남자의 향수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 내 딸은 창렬하고 밖으로 내쫓아 버리겠다고.
차라리 딸애가 죽는 게 낫겠다고 어머니는 울면서 말한다. 내가 갇혀있는 방벽 뒤에는 큰오빠가 있다. 그는 어머니에게 동생을 때려야 한다고 종용한다. 그녀는 묻는다. 단지 돈 때문에 그 남자를 만나느냐고. 나는 머뭇거리다가 오로지 돈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또다시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본다. 어머니는 오직 큰아들에게만 내 아가라고 불렀다. 10년을 저축하여 어머니는 큰오빠에게 앙부아지 근처에 땅을 사주었다. 그것을 그는 단 하루 만에 저당 잡힌다. 큰오빠는 장롱을 뒤져서 돈을 훔쳤고 보석, 식량 같은 것들을 수없이 훔쳐갔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유언장에는 모든 유산은 큰오빠 앞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댁에서 방학을 보내던 어느 날 어머니는 흔들 의자에 앉아 말한다. 곧 프랑스로 떠나야 한다고. 우리는 여전히 매일 콜랑의 독신자 아파트로 갔다. 그러나 그에게는 힘도 정력도 사라지고 없었다. 출발 날짜는 아직 멀었지만 일단 확정된 이상 그는 더 이상 나의 몸에 아무런 행동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육체는 곧 떠나려 하는, 그를 배반하려 하는 여자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매일 저녁 나는 학교 앞에 세워놓은 검은 승용차 안에서 그를 다시 만나곤 했다. 출발 시간이 가까워오자 배는 아주 길고 힘찬 기적소리를 3번 울렸다. 배는 천천히 강에서 미끄러져 갔다. 그녀가 운 것은 배가 첫 번째 작별의 고동을 울렸을 때였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고 울었다. 그의 큰 승용차가 거기 있었다. 길고 검은 승용차. 뒷자리에 보일 듯 말 듯 그가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풀죽어 있었다. 그녀는 난간에 팔을 괴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도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검은 승용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승용차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백인 소녀가 떠나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가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했는지, 아버지가 그에게 강요하던 그 결혼을 언제 했는지 그녀는 알지 못한다. 10년 전부터 집안에서 정해놓은 소녀. 그녀도 금과 다이아몬드 그리고 비치를 휘감고 있겠지. 그녀도 중국 여자였고 북부의 푸스양 출신으로 가족을 동반하고 왔겠지. 전쟁이 끝나고 몇 해가 흘렀다. 몇 번의 결혼과 몇 번의 이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몇 권의 책을 펴냈을 즈음이었다. 그가 부인과 함께 파리에 왔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요. 그녀는 목소리에서 이미 그인 줄 알았다. 그는 말했다. 그냥 당신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그러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다. 그는 잠깐 뜸을 들인 후 이렇게 말했다. 그의 사랑은 예전과 똑같다고. 그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며 결코 이 사랑을 멈출 수가 없을 거라고. 죽는 순간까지 그녀만을 사랑할 거라고.